완전 잘못된 방법이 하나 되게 명확히 있고요. 뭘까요?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기. 그러니까 강의가 한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방학 시간 중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끝날 때 얘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나 이러면서 버럭하면서 클레임 전화를 건다거나 이러면 사실 어떤 해결책도 이미 없어요. 되게 중요한 건 애는 이미 시간을 날린 거고 그렇다고 학원비로 환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업을 들은 거니까.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신학기 앞두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학원 고민, 오늘 학원 원장님 모시고 학원 선택법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찐 대치동 원장 장원장입니다. 대치동에서 학원 강의 운영 얼마나 하셨죠? 제가 직접 이제 바닥부터 저는 조교 생활부터 해가지고 한 거는 10년 좀 넘고요. 그리고 원장만 한 거는 지금 6년 차 정도 6년 됩니다. 차. 거기서 진짜 다양한 사례들 많이 보셨다고. 그쵸. 제가 학원도 뭐 논술학원, 국어학원 뭐 이렇게 다양한 학원들을 다니면서 바닥부터 있었다 보니까 대형학원 시스템이라든가 소형학원들의 뭐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도 뭐 과외도 계속 했으니까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교육 툴들을 다 경험해 본. 관리는 안 하고 그런 학부모님, 학생들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그쵸, 그쵸.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사이즈가 크면 학생들 출석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되게 힘들기 때문에 출석 관리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근데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그게 항상 안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간에 어머님이랑 선생님의 커뮤니케이션이 직접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살짝 수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장난질을 하는 거죠. 등록만 하고 뭐 사라지고. 뭐 등록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출석할 때 오늘은 갑자기 무슨 학교에서 행사가 생겼어요 하고 변명을 하고 어머니가 체크한 것처럼 문자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출석 체크 어플 있고 뭐 심지어 출석 체크 어플에서 요즘은 얼굴 안면 인식해서 보내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안면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탈하고 사라지고 변명을 하는데 그걸 학부모님이랑 저희가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200%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화를 자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일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아이들마다 이제 관리하는 방식들이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잘 다니겠거니 이렇게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고 나서 부모님이 관리를 한다. 아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한다.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 뭐 체크 포인트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아이를 처음부터 안 믿는 건 좀 위험해요. 안 믿는 거를?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은 조력자 입장이니까 처음부터 체킹을 되게 엄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달라요. 그러니까 애가 갔는지 출석 전화 왔어도 한 번 더 그 체크 문자 왔어도 한 번 더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얘가 잘하고 있는지 그 선생님이 아직 적응도 못한 시기에 계속 지속적인 연락을 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체크하거나 중간에도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이들이 불안해요. 왜냐면 누가 연락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나를 못 믿는 맞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걸 이미 애들이 프레임을 짜고 생각하면 나는 믿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라는 이런 반발 심리가 무조건 생겨요. 보냈으면 공부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같이 봐주는 게 중요해요. 집에 와서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집요하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맘스터치라고 부모님들한테 요구 드릴 때가 있는데 맘스터치요? 집에 이제 왔으면 그날 뭐 바빠서 못 보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 3일 뒤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원이 뭐 매일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평일에는 못 볼 가능성이 높고 주말에 못 와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주중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냥 같이 보자. 이게 좀 몸에 약간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 사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 무조건 싸워요. 근데 원장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모가 관리해 주는 게 너무 일상화가 되면 자기주도적으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의 영역을 우리가 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한테 다 맡기고 인강 문제집 심지어 학원도 골라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최초의 선택권조차 아이들한테 모두 다 선택하라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자체는 자기가 먹는 게 되게 맞죠. 하나하나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소화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봐주는 거.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봐주면서 피드백 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배운 내용, 복습 위주로 질문을 해주는 게 좋은가요? 그쵸, 아니면 그쵸. 과제를 확인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무조건 복습. 복습이요? 왜냐면 학원 과제량은 방학 때 무조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많이 던져요. 왜냐면 반의 클래스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좀 작은 클래스는 이제 5명이네, 좀 많은 클래스는 10명, 15명,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그 이상의 클래스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고등 가면 좀 대형 강의도 있지만 저희가 초, 중등 기준으로 봤을 땐 클래스 규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한 8명의 학생이 앉아있다고 치면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맨 위에 2명 기준으로 과제의 총량을 정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먼저 나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 잡아야 되니까.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공급자 입장에선 수요자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공급자는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과제량을 설정할 때 저도 강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진짜 꼭 필요한 공부량 제대로 공부하면 요만큼만 해도 돼에 곱하기 3을 하게 됩니다. 곱하기 3이요? 그렇죠. 왜냐면 왜냐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뭐 예. 수학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처음 사이클 예를 들어서 선행 도는 친구들은 네. 개념서만 사실 똑바로 봐도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개념서 문제가 진짜 많아요. 근데 대부분 세팅할 때 좀 심하게 세팅하면 개념서, 센, 그리고 일품 또는 블랙 라벨 이렇게 막 3, 4종 세트를 막 그렇죠. 섞어서 넣어요. 근데 이렇게 안 넣으면 바로 클레임 전화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세팅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빡빡하게 해야지 부모님은 공부한다고 그쵸. 인식을 하시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최초에 부모님이 확인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세팅 값이라도 커야 예. 그 중에 절반이라도 받아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맞게 또 과제를 내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이제 부모님 중에서 협의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모님 이제 아이가 성취도 테스트를 이제 보면은 하잖아요. 예. 뭐 일간 테스트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즘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고 처음에는 몇 번 이제 부모님이 뭐 연락하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을 딱 닫고 예. 마음을 닫고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믿고 이제 일단 방학을 지켜보자.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열어서 보면 생각보다 돼 있는 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게 끄집어내서 내게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실 0이에요. 그럼 돈 내가 방학 특강비로 40만 원, 30만 원 벌었으면 그냥 그건 0으로 수렴하고 얘는 그 시간에 놀았어도 되는 건데 예. 잤으면 키라도 더 컸을 텐데 맞아요.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기준점을 못 잡으니까 일단 과제부터 왜냐면 혼나니까. 예. 근데 과제량이 사실 자기한테 대부분의 경우에 버거워요.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테크닉이 들어가야 네, 돼요. 뭘까요? 선택해야 됩니다. 뭐를? 그러니까 그 과제 중에서 네. 핵심이 되는 내용들과 예. 아닌 것들을 골라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부모님이. 부모님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모님이 이거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요즘 되게 많아요. 왜 중등 책 내용들을 열어보면 자 이게 개념이고 이게 유형이고 이거 심화 문제 좀 어렵네 이러면 골라줄 수 있잖아요. 또는 아이 특성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좀 상위권이야. 진짜 수학 능력 되게 좋은데 요건 복습 진도로 들은 거야. 그러면 기본 유형 문제는 풀으면 거의 다 맞으니까 빼고 우리는 심화 문제 중심으로 풀고 그 대신 이걸 선생님이랑 협의를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전에요. 그렇죠. 아니 중간 과정에 조절하는 것도 우리 좋아요. 아이는 이 부분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요. 다 못해도 혼내주지 마시고요. 그 대신 그건 제가 꼭 챙겨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도 마음이 좀 부담감이 내려가죠. 그걸 대부분 학원에서도 인정을 하나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신 분들이 그리고 생각보다 없어요. 그래요? 네, 그냥 생각을 못하죠. 왜냐면 선생님이 커리큘럼 이미 잡혀있고 과제 이만큼 있는데 당연히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사실은 근데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서 영문법 특강을 내가 한다고 해도 얘는 영문법이 어느 정도 완성되는데 고난이도 영문법을 해야 되는 애랑 완전 진짜 기초, 시제, 문형도 모르는 애가 있어. 그러면 사실 내가 과제를 내줄 때 얘는 이만큼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걸 좋아해 줄지 아닐지 몰라. 그러니까 서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죠. 네, 원생이 10명이라고 했었을 때 원장님이 보셨을 때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잘하는 아이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한 사람들은 파레토 법칙을 많이 쓰죠. 예. 2대8. 그 정도요. 2대8 그 법칙이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에 따라서 사이클을 여러 번 돌아야지만 이해하는 강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방학 때는 특히 선행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중학생인데 수상을 돌린다. 수상을 대부분 진짜 많이 돌리면 3번에서 5번씩 돌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처음 듣는 애랑 3번째 듣는 애가 같은 클래스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처음 듣는 애는 세 번째 하는 애 보고선 난 뭐야?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왜 이렇게 이해도 못하지? 그럼 자기가 움츠려드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선생님한테도 사실 얘기를 잘 못하고요. 그리고 내가 렉처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이해 못하는 건 눈빛을 봐서는 알지만 교정해주고 터치해주기에는 되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터치를 잘못했을 때 그게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특히 많지 않은 수업일수록 그 부분을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은 애랑 친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 그리고 애가 못 따라가는 거 보이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당연히 관찰하면 나와요. 근데 방학 특강에서 렉처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건 사실 훨씬 힘들어지죠. 그렇죠. 왜냐면 진도를 빼야 되니까. 네네. 선생님도 그 특강에 맞춰진 진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도 있는 내용을 네네. 다 소화하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도에서 과제를 던져준다고 그것까지 다 소화한다. 이거는 고등학생들도 사실 최상위권 고등학생 고3 최상위권들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3학년까지 다 키워보신 학부모님들은 아세요. 오히려 유두리 있게 잘해요. 네. 그래서 학원에 전화해서 아 저희가 다 산전수 좀 겪으신 분. 네 전화해가지고 아예 저희가 잘하지 못하니까 처음 그리고 하는 거니까 너무 어려운 난이도 문제집들은 좀 그 과제들을 못해도 예. 좀 봐달라고. 그 네. 대신 쉽게 푼 문제들은 더 반복 복습 좀 시키거나 그걸 제대로 하게 좀 만들겠다. 맞춤형으로 요구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 강의에서 우리가 전달할 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은 한 가지예요. 네. 렉처로 정해졌을 때는. 네. 그렇죠. 수업하고 과제 던지고 이게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제 좀 더 학원에 따라서 또는 강사님들에 따라서 뭐 온라인 카톡방으로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클리닉을 따로 운영해서 그 시간에 와서 Q&A를 잡아준다거나 예, 이런 많이 보조적인 관리들을 해요. 근데 네. 실제로 그 보조적인 관리는 받아 먹을 놈만 받아 먹어요. 클리닉도요. 그럼요. 아. 와서 질문을 안 해요. 클리닉 열어놓고 물어봐도. 근데 1대1로 물어봤는데도 잘 질문 안 해요? 그쵸. 그리고 물어보는 애만 계속 물어봐요. 시스템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걸 시스템으로 보려면 거기에 과일을 같이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되잖아. 뭐 대치동은 그런 세팅도 합니다. 예. 뭐 학원 이제 5개 세팅하고 보조 과일 5개를 세팅하는 이런 엄청난 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결코 학습 능력이 좋아지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좀 나이가 어렸을 때는 사실 콘텐츠 자체가 부모님이 같이 봐도 요즘 책들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내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수학책 열어서 보면 설명들이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걸 같이 단계별로 찾아가는 거 한 문제라도. 그러니까 다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걸 다 보면 그거는 너무 헬리콥터 마음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진짜 아이의 의존성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과제 하나를 같이 해결하는 거 그게 한 문제라도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 10개인데 선생님한테 질문 잘 못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선생님한테 질문 잘 못하겠어. 클리닉인데 또 시간이 안 맞아. 이러면 부모님이 그 안 봐주고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 얘는 계속 모르는 뭔가 거죠. 비어있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학원비를 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생님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에 나의 생각을 어머님의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 잘못된 방법이 하나 되게 명확히 있고요. 뭘까요?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기. 그러니까 강의가 한 사이클이 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면 방학 중간에 아무 얘기도 없다가 끝날 때 얘가 왜 이렇게 안 돼 있나 이러면서 버럭하면서 클레임 전화를 건다거나 이러면 사실 어떤 해결책도 이미 없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건 애는 이미 시간을 날린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학원비를 환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수업을 네. 들은 거니까 예. 이미 그러면 이미 문제점이 지속된 다음에 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끝나고 얘기하시거나 이러면은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락하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거 예전에 방학 특강 문법 특강 들었는데 왜 요번에 될 때 아무것도 네, 레벨 테스트 봤는데 왜 이렇게 바닥인가 이러면 아니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내가 가르친 기억도 없는데 그걸 다시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결과를 가지고 같이 비판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결과를 가지고 맨날 싸우면 결국 아이랑 싸우는 것도 결과를 가지고 싸우기 예. 때문이고요. 아버지랑 싸우는 것도 또 재테크 결과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이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자가 되면 커뮤니케이션은 안 됩니다. 과정상에서 특히 그리고 과정 초입기에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는 게 굉장히 맞고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예.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요? 물론 학부모님들이랑 전화하는 건 되게 부담이에요. 저도 학원 강사만 메인으로 할 때는 그러면 학부모 전화는 너무 힘들었어요. 많아요? 그렇죠. 원하는 게 뭔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럼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냥 원하는 항의만 하실 경우. 그렇죠. 그러면 결코 솔루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감정이 상하면 그 아이가 예뻐 맞아요.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서 얘기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냥 우리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이러면 맞아요. 부모님들이 보면 예의가 되게 바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매너로 다가서면 감정이 살아날 게 없어요. 끝나고 싸우니까 문제죠. 근데 그게 최초의 초기 단계에 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 같아. 내지는 과제를 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렇죠. 안 그러면 애는 이미 한 달 뒤에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제가 그 여름방학 특강이나 공부들 세팅할 때 부모님들한테
7월 31일을 결정의 날로 정하라고 말씀드려요. 7월 31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이요? 네. 여름방학이 너무 짧으니까 네.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월 마지막 주로 정해요. 1월 31일. 왜냐면 겨울방학은 그래도 1, 좀 2월 달 길죠. 크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7월 31일 날 결정해야 되는 게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진짜 맞는지. 맞는지 머릿속으로 들어가니까 100%일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욕심이잖아요. 그럼요. 놓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만이라도 따라간다면 저희는 얘기할 때 한 70% 70% 정도의 잔존율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잘 따라오는 거라고 진짜 슈퍼에이스라고 말씀을 드려요. 100%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7월 30일 날 봐서 내가 이제 세팅을 여러 개 하신 분일수록 그 세팅 값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얘는 과제도 못하고 지금 복습도 못하고 허덕이면서 그냥 다 책가방만 들고 다니는 게 되게 명확해. 그러면 그때 과감하게 빼셔야 돼요. 그 빼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성공합니다. 우리 아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그쵸. 그럼 아이한테도 물어봐야 되나요?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물어보는 거랑 같이 공부한 자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말하는 거랑 이게 일치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도 명확한 메타인지는 안 돼요. 근데 원장님 만약에 등록을 했어. 근데 우리 아이가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 학원은 그만둬야 되는 건가요? 뭐 저는 극단적으로 그만두고 환불 받으라는 말씀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이전 그 한 달 등록했으면 절반 이전에 얘기하면 50% 원래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절반 이후에 결정하면 못 받아요. 또는 그 학원에서 특강만 듣는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죄송하지만 혹시 2월 가능하냐고 그 기간 동안 좀 복습시킨 다음에 오고 싶다고. 얘가 왜냐면 계속 비어서 클래스에서 멍 때리고 졸고 앉아있으면 클래스 분위기도 사실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전염돼요. 졸음이 전염돼요. 자면 하품이 전염되는 것처럼.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예 명시적으로 그걸 뺀 다음에 아이한테 이거 우리가 전략적으로 요거 한 것까지만 공부하고 요거 뒤에는 이거 진도 나가지 말고 위에 거 살리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 되면 요거는 복습으로 하자 오히려. 그러면 아이가 이제 협상이 되잖아요. 오히려 빼주니까 고맙죠. 왜냐면 나는 원래 마음속에서 이미 뺐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학원에도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 근데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이 감추세요. 근데 그 정보 어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애가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요거 좀 힘들어하고 못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얘기를 안 해. 근데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도 해야 되나요? 네, 상담실장이나 원장님들 다 기억 못해요.